급기야 증시 부양책까지 거론될 정도로 주식시장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다시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하루 만에 다시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9일 연속 유입을 기록했던 주식형 펀드는 이후에 순유입과 순유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하루 만에 하락입니다. 국제유가가 노르웨이 원유 근로자들의 파업 종료로 급락했습니다. 금값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과 달러 강세로 하락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자동차주 약세입니다. 자동차 주식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이외에 다른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봅니다. 국제유가, 파업 문제로 수급이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랬는데 하루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지면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시장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고요. 유가가 앞으로 계속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좀 무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는 정유라든지 화학, 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에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 이학영 위원께서 유가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2분기 동안 유가는 지금 20%가 대충 하락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주식과 은행주가 되겠는데요. 에너지 주식의 하락은 분명히 유가의 하락과 기본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진장 내려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정말 계속 또 내려가면요. 기본적으로는 오페크에서도 뭔가 좀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난번에는 감산의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요. 정말 종잡시 계속 내려가기만 하면 뭔가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크게 봐서 우리나라 경제의 유가 하락 자체만 본다면 분명히 호재죠. 왜냐하면 유가가 하락하면은요 소비자 물가라든가 생산자 물가에 상당히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다만 이번에 하락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요 글로벌 경기의 둔화라는 원천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요 시장의 부담이에요. 분명히 호재이긴 호재지만요 부담이란 것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유가라든가 원자재 쪽인데요. 너무 무리해서 유가 관련해서 호재가 되는 업종과 악재가 되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이학년 위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주가 예측하는 것보다 유가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향성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유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경제의 물가상, 우리 나라 경제의 물가상으로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가 역시 유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글로벌 경기 둔화였다는 점. 그래서 썩 반가운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주식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도 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차 약세입니다. 자동차 주식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오늘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듯이 좀 비슷한 흐름이 아닌가. 아무래도 수급 요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가 현대기아차 부분 파업 얘기도 들려오고 수급 요인 외에 다른 악재는 없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2분기 실적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닝 시즌 2분기에서 그나마 지금 비빌 수 있는 언덕은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자동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11%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84조에 영업이익은 9조 2천억 정도 컨센서스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PR이 7.4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고, 북경 3공장이 이제 가동에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대비 굉장히 아직도 싸다라는 측면 변함이 없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2,500억 정도 됩니다. 사상 최대 이익 전망되고
그 영업이익률 OP 마진이라고 그러죠. 한 9.7% 정도. 현대차보다는 조금 낮은데 뭐 그래도 괜찮고요. 하반기에 이제 K9 판매가 정상화가 되고 K3 판매가 또 본격화가 될 겁니다. K3 신차 효과 기대되고요.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49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정도로 뭐 역시 이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PER은 현대차보다 좀 더 낮습니다. 한 6.4배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가 되면서 주식들을 외국계 투자자들을 많이 팔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법 많이 올랐고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도 받쳐주는 주식을 팔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물이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별로 힘을 못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가 사실 증시가 여기서 오르고 좀 활기를 하려면은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죠. 즉 주도주가 없으니까 전체 주식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증시가 올라가려면은 뭔가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언젠가 이게 좀 이런 지금의 어떤 유로존 사태 여러 가지 불안한 사태들이 좀 진정이 되면은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자동차들이다라는 것은 뭐 누차 강조했었는데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면 상당한 상승이 기대가 되고 뭐 지금 일각에서 파업 얘기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부분 파업 뭐 사실 그렇게 현대차의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뭐 요 몇 년은 파업이 없었지만 과거에 이제 분규가 있었을 때도 현대차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크게 주가가 조정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뭐 지금 투표가 끝났죠. 오늘 끝났는데 거기서 뭐 파업에 찬성이 되더라도 크게 우려는 없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어떤 뭐 펀더멘탈의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수급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 보면은 시장 상황이 좀 나쁘니까 줄일 수 있는 물량을 줄인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팔았고 외국인이나 국내 이한 다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주식도 줄인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의 상황이라면 시장이 돌아선다라면 역시 뭐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주식 시장 수익률을 크게 앞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일단 좀 머릿속에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반도체주 급락입니다. AMD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AMD 급락했는데 AMD만 빠진 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같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닝 시즌 참 걱정스러운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어제 AMD 얘기를 좀 잠깐 좀 해주셨었는데요.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반도체 주식 이렇게 약한데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은 영향 없을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IT 반도체 주식이 빠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물론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은요. 지금의 이게 전망치를 낮추는 출발점이 바로 어디냐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뭐 주식시장 다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제가 AMD는 어저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당초의 AMD의 예상은 이번 분기의 실적을요. 공식적인 실적은 7월 19일 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3%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어저께 이제 뜬금없이 어닝 가이드를 다시 한번 수정했는데요. 무려 10% 정도의 어떤 매출 감소로 바꿨습니다. 입장을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5%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정기장이 열리면서 바로 11.2%가 빠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디서부터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자기네가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했냐면요. 바로 두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비슷한 얘기를 했냐면요. 또 다른 칩메이커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매출과 이익의 전망치를 크게 낮춰 잡았거든요. 바로 그러면서 2.72%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뭐 인텔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08%가 빠졌고요. 샌디스가 4.23%가 빠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나라들도 결국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돼
그렇게 전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유럽, 중국, 미국 다들 지금 그 실적들이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예외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거라 봅니다. 미국 IT주의 실적 부진 전망. 사실 뭐 지금 시장 환경을 놓고 보면은 기업 실적, 마이크로도 안 좋고 거시 환경, 매크로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사면초가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이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정책 공조로 좀 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이 강하진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도 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 쪽에서는 일단 뭐 유로화, 달러에 대해서 2년 내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EU 재무장관 회의, 스페인 뭐 구제금융 300억 유로 합의했다. 이 얘기는 사실 어저께 다 보도가 됐었고 시장에 별 반영도 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이탈리아가 또 뭐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 시장을 교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성호 부장께서 유로화 급락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EU 재무장관 회의 글쎄 뭐 별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EU 재무장관 회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서 어저께 브뤼셀에서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느 정도 다 보도는 됐는데요. 일단 스페인 관련해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을 3%로 낮추는 게 이거 목표인데 올해 목표인데 이거를 내년까지 내년 2013년까지 GDP 대비 3%로 낮춰야 하는데 이거를 1년 연장해서 2014년까지 낮추도록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 하고요. 최대 1,000억 유로에 달하는 은행권에 대한 구제 금융 이것의 1차 집행분 300억 유로를 7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 좀 앞당겼고요. 일단 EFSF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ESM은 아직 독일 때문에 출범을 정식으로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제 1,000억 유로에 대한 구제 자금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조건이 7월 하순까지 결정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또 구제기금이 스페인 정부의 정부 기관의 그 하나인 그 은행 구조조정 기금을 거치지만은 스페인 정부에 대한 보증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유로존의 그 금융감독기관이 설립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은행권에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프로젝트 채권을 시험 발행하는 방안에 합의를 또 했습니다. 일단 2억 3천만 유로를 투자를 해서 민간 투자를 좀 유도를 한다는 거죠. 45억 유로 끌어들여서 SOC에 투자한다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 EU 정상회의에서 성장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1,200억 유로의 성장에 쓰겠다라는 그 대책의 일환인데 첫 걸음을 뛴 겁니다. 처음으로 구체화가 된 거고요. 이 정도만 대충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또다시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1.226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단 스페인 은행권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300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지난번에 합의를 했던 것 중에서 구제기금이 재정 불량국에 대한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번에 일단 불발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 7월 1일 날 ESM이 출범하기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독일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독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이제 위헌 심판이 있는데 그게 어저께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진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ESM 출범이 늦어지고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ESM 출범한 10월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이스라엘도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 같은 조건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받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풍기는데 어떤 좀 도덕적 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우러지면서 유로화의 약세를 이끌었고 유로존 위기는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 말씀하시다 한숨을 좀 쉬셨는데 유로존 상황이 상당히 좀 답답해서 그러신 것 같고요. 정말 유럽 쪽에서는 그야말로 뭐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무기력 장세 지속입니다. 매수 주체, 주도주, 또 모멘텀도 없는 그야말로 산무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흐름이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 어려운데요. 한쪽에서는 1800대 초반에서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시장이 한 차례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도 이제는 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성호 부장께서는 글쎄 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뭐 내일 옵션 만기인데요. 옵션 만기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뭐 포지션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추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로존 EU도 그렇고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서 이탈리아까지 유로존의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재정 절벽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뭐 어닝 시즌 됐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떤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또 1,800은 이번에도 역시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1,800이면은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8배가 깨진 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라든가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8배를 순간적으로 깰 수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바로 복구가 됐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1,800이면은 일단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는 그렉시트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스페인 문제가 은행권뿐만 아니라 스페인 정부도 구조자금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그런 좀 충격으로 인해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일단 그럴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1,800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1,850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쪽을 노려보셔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옵션 만기인데요. 항상 옵션 만기가 뭐 항상 이때쯤이면 계속 나오고 있는 참 뭐 방송이 좀 생각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입니다만. 예. 그 옵션 만기에 대해서 계속 그 만기 때마다 이제 질문을 받는데 옵션 만기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 적은 2011년 11월 달 그때 도이치에서 그냥 확 팔았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옵션 만기가 어느 쪽으로는 좀 오르든 변동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을 통해서 정상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특별히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옵션 만기에 대해서 전혀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 쪽에서 돌발악재 발생하면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1,800선 정도는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 지금 뭐 시장이 지수도 무기력한 것 같은데 거래대금도 너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기야 이제 그 증시 부양책 얘기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학년 의원께서 만약에 그 증시 부양책이 나온다면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아마 거래 대금이 뭐 3조 원대 머무르면서요, 닷새 연속으로 아마 3조 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뭐 증권사는 항상 뭐 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십거리로요, 뉴스에 보시면 그 구조 조정을 한다, 뭐 어렵다, 뭐 그 지점도 줄인다 많이 하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의 사장들, CEO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요. 물론 명목적으로는 증시 부양에 관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새롭게 CEO 되신 분들 하면서요, 얼굴이나 뭐 상견례 정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증시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연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1차적으로 립 서비스가 한번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연기금이 조금 사는 듯 했지만 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뭐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얘기가 지난번과 비슷한 것도 있고요. 약간 새로운 것도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모여진다 봅니다. 연기금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론에서 흘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10% 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10% 이상을 갖고 있는 모든 투자가들은 조금이라도 주식이 변동되면 바로 5일 안에 공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10% 이상 주식을 잘 안 갖고 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살 때마다 보고하고 팔 때마다 보고하니까 귀찮은 거죠. 그런 것을 좀 예외를 주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기금이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그 조치가 정말 되면은요. 그것은 이제 공실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데요. 국회가 제대로 열리고 뭐 할도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국회의원들이요. 뭐 가봐야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10%를 때문에 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샀던 연기금이 살 수 있는 시가 대형주들이 많을 겁니다. 시총 대형주들이. 그것은 분명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주식 팔면 이제 그 수익을 돌려주는 것들이 몇 가지 미미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예외를 두자라는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도 뭐 되면 분명히 좋은 얘기죠. 다만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전혀 새롭던 얘기는 아니죠. 할 때마다 20년 전, 30년 전부터 시장이 어려울 때보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머리 아픈 얘기가 있죠. 물론 한 번에 하진 않겠지만은요. 파생 상품의 거래세 도입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흘러나왔는데 이것은 뭐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 관심은 표명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편하겠죠. 왜냐하면 물론 연기금의 정말 10%를 예외 주면 그것은 대형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아직 갈 길이 멀 얘기라 갖고 있고요. 아무리 뭐 그렇게 되더라도요. 지금의 시장의 주인공은 이성 부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해외에서부터 요인을 차지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요. 유럽이 어렵고 머리가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지금 시장의 어려움을 이길 만한 재료가 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럽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미국에서 뉴스 이런 걸 보시면 정말 머리 아픈 얘기가 있었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 뉴스에는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루비니 교수가 퍼펙트 스톰 정말 완전 무결하게 정말 처참할 정도의 대재앙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2014년이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미국, 유럽과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겁나는 얘기인데요. 오늘 몇몇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에 대해서는 하도 그 사람들이 말도 안 지키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꼰투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 안 되면 그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요 타워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바로 유럽 경제에 대해서 타워를 던져야 될 때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정도로요. 유럽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썰렁해 있다라는 시각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뭐 증시 부양책이 거론될 정도로 뭐 환경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뭐 해외 쪽에서 어떤 뭐 모멘텀이 발생해야지 이 흐름을 좀 탈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